지금 시장에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조선업, 방산업, 이 기타 등등의 산업에서 다 하나그룹은 껴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지주사를 포커스 맞출 때는 이 자회사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정부가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경은 어디죠? 수출이 아니라 내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회사는 뭐가 있을까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되게 좋아하시는 주식 테마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옆에 이렇게 모니터도 갖다 놓고 테마파크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지능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충분히 들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제가 목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또 거래소를 방문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버금가는 자산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저도 늘 아쉽게 생각했던 포인트거든요. 제가 미국이 제일 부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재테크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게 금융투자거든요. 금융투자인데 우리는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이 됐고,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성장의 큰 제약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 그걸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주식시장의 참여자로서 굉장히 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오늘 주제처럼 이제 새롭게 탄생한 이 신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주식시장을 막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단기에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죠. 이 흐름을 잘 타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너무 단기에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그냥 제자리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우리한테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잖아. 이런 걱정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정부 정책이랑 증시를 조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시장 전체를 조금 이해하는 형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신정부의 정책이 주식시장에 어떤 해석 요인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 신정부 정책에 따라서 때로는 약간은 좀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주식시장을 우리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 이전 정부하고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통 보수 쪽의 집권당이 나오면 시장 자율에 많이 맡기게 되고, 진보 쪽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이 많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재정의 확장을 통해서, 확장적인 재정,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거죠. 그리고 돈 씀씀이를 더 많이 늘리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이 확정적인 재정이 완화적인 혹은 부양적인 통화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상법 때문에 지주사가 얼마나 뜨고 뭐 때문에 뭐가 얼마나 뜨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작용에서 이 큰 틀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신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확장 재정이 있을 거고, 상법을 대표로 하는 금융시장 선진화가 있을 거고, 디지털 자산을 활성화시키는 금융시장 선진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들이 늘 이야기하는 단기 육성 계획, 중장기 육성 계획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중장기 육성 계획도 있고, 주식시장에 실제로 다변화된 실리 외교도,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이념적 외교였단 말이죠. 그게 나쁘거나 틀리거나를 떠나서 이전에는 이념적 외교였다면 지금은 다변화된 실리 외교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 자체, 지금 제가 뽑아온 신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지금 뽑아온 한 요 4가지 정도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요것들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랬을 때 우리 전체적인 관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각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에서 특별한 첫 번째 게 뭐였냐면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인하시켜주고 기업들이 알아서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자연적 경제 성장을 이루는, 보통의 보수 정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미국도 그러잖아요. 외국으로는 관세라는 정책을 쓰지만 내부로는 법인세 인하가 가장 핵심적인, 세금 인하가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전 정부는 법인세 인하였다고 하면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장적인 재정인데, 이 확장적인 재정이 한은에 부양적인 통화정책과 맞물리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확장적인 재정 어디에 주로 투입될까요? 당연히 내수겠죠. 수출은 재정정책을 활발하게 쓴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지는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을 한다는 건 정부가 수요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수출은 외국이 수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사실상 통하지 못해요. 있어봐야 보조금 정도의 지급이 있겠죠. 근데 지금 관세 전쟁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어차피 이 확장적인 재정은 내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춰질 거예요. 근데 이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600조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추경의 수준이 20조 정도 되니까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정부가 20조라는 돈을 쓴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수요가 증가되고 시중에는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3주 전이었죠. 한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더 낮췄지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좀 덜 낮추고, 오히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식 양적 완화, 이쪽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환경으로 바뀌는 게 신정부 들어서 환경적으로 큰 틀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사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큰 틀에서는 지금 신정부의 정부주도 경제 성장이 확장적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날 요소가 굉장히 많고, 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주식시장의 엄청난 랠리로, 혹은 엄청난 랠리가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게 큰 틀에서 사실 하나씩 따져서 얘 때문에 얘가 오르고 얘 때문에 얘가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대표적인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이제 2000년대 전후로, 2010년, 20년 전후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대리 때, 사원 때, 요때만 해도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트로이카 장세입니다. 이 트로이카 장세라는 게 뭐냐면, 상사, 증권, 건설, 요 기업들이 올라갈 때 트로이카 장세라고 하거든요. 요 기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에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다 보니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 유동성 장세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불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의 대표적인 바로미터 역할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더 크게 존재하지만, 이 상사가 주로 뭐로 변했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다 지주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증권, 우리나라 건설도 괜찮죠? 쉽게 얘기해서 신트로이카, 2020년대판 지주, 증권, 건설의 상승 같은 신트로이카가 2020년대판 트로이카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소설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정부의 재정 수지하고 실제 시중의 시중 유동성하고 이것들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대체적으로 정부가 긴축 재정이잖아요.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은 감소합니다. 확장적 재정을 하잖아요.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요. 근데 시중의 유동성이 잉여 유동성,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형태의 유동성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이게 저축으로 잠기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2025년 들어서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시장의 잉여 유동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뭐 요때처럼 이렇게 실패하게 될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시중에 이런 정책적 기대감 속에 시장의 잉여 유동성 자체가, 특히나 이번에는 이
정책과 부양적 통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실제로 시장의 잉여 유동성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요. 이걸 제가 왜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2004년, 2008년에 잉여 유동성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잉여 유동성 급격하게 증가하고 2017년부터 이때까지 21년까지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프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증가합니다. 자, 이때 주식시장 어땠나요? 최고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래프가 굉장히 후행적으로 나오게 되고 실제로 잉여 유동성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결국은 나중에 측정을 하게 되는 거라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포인트는 분명하지만 잉여 유동성이 늘어나게 될 때는 실제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된 것 같고 시장의 흐름 자체도 신트로이카라고 얘기하는 지주증권,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것 외에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증권 말고도 은행도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보험도 움직이고 있고 이것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확실히 유동성 장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틀인 것 같아요.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과 맞물리면서 한은의 부양적 통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어찌 보면 이 정부 정책 때문에 뭐가 올랐다, 정부 정책 때문에 뭐가 올랐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포인트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 되게 좋아지고요. 요때 같은 경우 정부 재정이 계속해서 적자 재정이었는데 재정 수지가 나빠졌는데 잉여 유동성이 감소한 건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경제 정책이 뭐였죠? 법인세 인하였잖아요. 법인세 인하는 뭐죠? 세수 감소입니다. 그래서 재정 수지가 나빴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법인세를 인하를 해서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잉여 유동성이 다 흉용하다 보니 저축으로 가버린 거죠. 가계는 저축이 늘어난 거고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 현금 유보가 늘어났던 거고. 그럼 이때 미국 같으면 어떻게 하죠? 정부가 기업들을 닥달하죠. 뭔 닥달하냐면 주주환원 많이 하라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실제로 잉여 유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재정 수지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잉여 유동성이 감소한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반전한 상황이다. 이게 가장 큰 틀이다.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서는 빠르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법 개정 이양이 많죠. 이 상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주주하고 사실은 소액주주하고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의 모든 활동들이 대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활동들, 경영 정책들이 결정됐단 말이죠. 근데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자.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취지고 이것만 일치시켜 준다고 한다면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의 환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랬는데 왜 지주가 뜨느냐? 이 부분을 좀 연결시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까지 지주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주가 결국은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인데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소액주주가 아니라 대주주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주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크지가 않았고 그래서 넷 에셋 밸류 대비해서 할인율이 크게 매겨진 늘 저평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합니다. 대주주는 어차피 이 주식을 팔지 않을 거니까 더 사지도 않을 거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이 주식을 사서 이 할인율을 축소시켜줘야 되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주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없는데 나한테는 불리한 의사결정이 많은데 내가 왜 지주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주식을 안 사는 걸 거고 이랬기 때문에 할인율이 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을 하다 보니 최소한 대주주하고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소액주주의 지주 주식에 대한 투자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주로 할인율이 축소가 되면서 지금 지주회사가 급등한 것 같아요. 저는 요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액주주의 가치
가치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주회사의 주가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한 이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이 소액주주의 가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부터는 기업마다 달라질 것 같아요. 지주회사가 소액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 지주회사의 실제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회사는 소액주주의 가치가 이렇게 돼버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그냥 몽창 빠지겠죠. 그리고 그냥 이 곡선이 있는데 소액주주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근데 소액주주의 가치가 증가되는 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닐 거고 물론 배당의 증가 혹은 자사주의 매입 이걸 통해서 급속도로 좋아지는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이거 말고 가장 좋아지는 건 자회사가 좋아지는 걸 거죠. 자회사의 실질적인 밸류가 올라갈 때 결국 지주회사의 밸류가 올라가고 이러면 소액주주의 가치가 증가할 거고 그래서 이 가치선이 급속도로 빠르게 올라갈 거고 그럼 현재 올라가 있던 조금은 좀 빠르게 회복한 듯한 주가가 비싼 주가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올라왔다고 가정하고 일단 소액주주의 증가 가치보다는 최근에 엄청 급등을 했으니까 그 이상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구분해야 되는 포인트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지주는 이 소액주주의 가치를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는 기업.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주주 환원이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것 같은 기업. 혹은 자회사의 상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기업. 그런 기업들에 조금은 포커스를 맞춰서 단순히 할인율 축소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 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길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로만 정리해서 상법은 금융시장 선진화의 부분인 것 같고 이 금융시장 선진화 부분은 분명히 지주사 주가 상승의 요인임이 분명하다. 이게 이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상법 하나만 있었다면 그냥 이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되게 완만한 속도로 지주사의 주가 회복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 상법 개정 이야기한다는 거 계속 이야기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주사 주가가 갑자기 확 움직인 거는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실질적으로 다 보면 그 전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대의 분기점이 뭐였냐면 한은의 금리 인하예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과 함께 이 지주회사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 여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궁극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잖아요. 그랬을 때는 주주가치, 소액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나 자회사가 좋아지는 기업 그리고 주가가 올라온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유동성이 배경에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 유난히 지주사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 한화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근데 한화가 주가가 많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럼 원래 할인율이 너무 심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 시장에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조선업, 방산업, 이 기타 등등의 산업에서 다 한화그룹은 껴있잖아요. 한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의 성장 포인트까지도 플러스가 돼서 지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지주사를 포커스 맞출 때는 이 자회사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정부가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경은 어디죠? 수출이 아니라 내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회사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회사의 수출이 아니라 자회사의 내수가 많으면 그런 회사들이 자회사 성장 속도가 좋아질 거고 지주사의 가치 속도, 회복 속도가 빨라지겠다까지 연결 지을 수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CJ 같은 게 그렇죠. CJ 같은 경우가 최고의 핵심 자회사인 올리브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뭘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CJ 제일제당 빼놓고는 없는 거고 그리고 다 대부분이 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 삼아 보셨으면 좋겠다.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근데 저라면 이런 논리 구조의 전개라고 한다면 한화는 수출이긴 하지만 이 각각의 수출이 너무 잘 되니까 자회사의 성장 요소가 높은
지주인 것 같고, 또 CJ도 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그런 아이디어의 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별로 이슈가 안 되다가 갑자기 얘기 나온 게 이제 디지털, 이것도 결국은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자산 육성하겠다 이런 이슈와 함께 뭐 증권주도 뜨고 금융주도 뜨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급등하고 이렇게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는 서클이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급등 중이란 말이죠. 다들 유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김영범 대표가 신정부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 육성을 실제로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순식간에 증폭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정부의 실질적인 디지털 자산 육성책은 어떤 건지 한번 봐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을 살 수 있는 ETF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금융자산을 토큰화 시킬 수 있는 STO도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연기금이 디지털 자산, 여기서 제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최근에 이제 용어를 바꿔야 된대요. 가상화폐, 이게 조금 안 좋게 들려진다고 해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기금이 이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해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신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요거 때문에 이제 막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환기는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비트코인이랑은 분명히 다르다. 비트코인은 그 화폐 자체로 가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에 태그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 자체로 가치가 없어요. 코인이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기존에 있었던 가상화폐들, 크립토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도화되는 거니까, 이 제도화되는 거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클이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발행사가 좋겠구나 라고 해서 은행, 핀테크 기업, IT 기업들이 발행사로 예상되고 있으니, 이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와 함께 주가가 급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거의 제도화하는데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취지는 당연히 저도 스테이블 코인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제도적 보완,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상당 부분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가장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은 이걸 발행하는 대신에 원화에 패그된 거니까 원화 자산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화 자산을 단기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단기 채권 시장이 커야 되거든요. 단기 유동성 시장이 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이 단기 채권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미국은 단기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단기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급속도로 커지면 패그된 코인이어야 되는데 담보 가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달러는 이만큼 큰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스테이블 코인 요만큼 발행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화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은행이나 핀테크, 카카오페이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발행해요. 한은의 금리 인하랑 똑같아요. 시중에 유동성이 느는 거라니까요. 그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은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발행량을 실질적으로 한은이 통제를 하거나, 근데 한은이 통제한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싫어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조금 시간 소요가 될 수 있는 이슈고, 단기 모멘텀보다는 궁극적으로 가겠지만 중기 모멘텀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하나가 뭐 STO라고 하죠. 이 STO는 뭐냐면, 은행이 부동산, 채권, 주식을 가지고 금융상품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토큰화해서 디지털 세상에 토큰을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같은 디지털 세상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디지털 자산에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이자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을 획기적으로 키우게 만들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증권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지금 여전히 그냥 통화로 기존에 있는 통화를 가지고 하면 요거 발행할 때마다 수수료 빼먹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권 입장에서 이게 토큰화되기 시작하면 그 디지털 세상에서는 수수료를 못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선진화되는 이슈이긴 건 분명한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투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좋은 부분이다. 그냥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 첫 번째 발행사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이 급속도로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그럼 은행한테 안 좋아요. 왜? 예금이 이탈하거든요. 근데 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한다고 하면 그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증권 입장에서 보면 이 STO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브로커리지 피를 단기적으로 날려먹는 요인이에요. 대신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글로벌하게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디지털 세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요인이 되기는 하겠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인데 디지털 시장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면 굉장히 수혜가 크겠죠. 다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발행사 선정할 때 아마 은행 제일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그 규모 보면서 상황 보면서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로 넘겨갈 예정이니까 이 후순이라는 것까지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인데요. 이 미래 성장 산업은 따지고 보면 이 기간이 길죠. 장기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흥분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요건 좀 구분해서 시계열상 조금 앞선에 있을 수 있는 거, 규모 자체가 조금 작고 정부의 정책 효과가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미래성장 산업으로 이 신정부가 정해놓은 공약의 내용들인데 이 중에서도 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들만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각자의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여전히 소요가 될 예정에 있어요. 어제자 어디 증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속도의 나라고, 옛날에 IT 버블 때도 김대중 정부가 ADSL이라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급속도로 깔면서 우리가 인터넷의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AI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자료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보면 산업 사이즈가 작은데 신경을 쓰네? 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헬스케어예요. 이게 산업 사이즈가 아직까지 안 크거든요.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 이거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있네? 라는 게 하나가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유달리 더 강조됐던 게 요 몇몇 개 항목 중에서 이게 두 항목이나 똑같은 산업인데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글로벌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 방송 미디어 경쟁력 강화, 콘텐츠 인프라 구축.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의료용 AI,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 이쪽이 시계열적으로는 조금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가장 핵심은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신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서 상법을 받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자산을 받고 중장기 계획을 봤는데 조금 시계열이 빠르게 전개된 거, 조금 과도하게 반영된 거, 이것도 충분히 인지할 만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이제 원복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그래프는 지난 2017년 이후부터 대만, 일본, 한국을 한 평면에 그려본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그리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나서부터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일본, 한국, 대만의 롤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가의 퍼포먼스가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 차원에서 2017년 이후부터 대만, 일본, 우리나라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선후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수익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떤가요? 횡보일 때는 같이 횡보,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음, 회복할 때 선후관계 있고 충격받으면 같이 충격, 좋아지면 같이 좋아져요. 유사성이 있거든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수익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당시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겠죠. 경쟁력이 있는 국가거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그런 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유사해요. 틀은 유사한데, 이게 유사하다가 2022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듯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이렇게 특별한 움직임 없이 정체의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대만, 이때 2021년, 22년의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2024년에 보여줬어요. 빨간색이 일본이거든요. 일본도 결국은 같은 시점에, 유사한 시점, 똑같잖아요, 그죠? 이 유사한 시점에 일본도 역시 2021년과 2022년에 형성되었던 박스권의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2021년과 2022년의 고가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부진한 상태를 보여줬던 거죠. 첫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간만에, 아주 간만에 잉여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유동성의 마켓이에요.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지금 집중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장기 언더퍼폼에 대한 회복 구간을 유동성을 바탕으로 생각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세부 종목 하나씩 봤을 때는 뭐야, 이거 다 중장기 모멘텀인데 단기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부담스러울 만큼 주가가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만, 일본을 다시 넘어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충 얘네들 수준으로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과 경제활동의 복원이 그 정도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어디 갈까요? 이 고가를 남기겠죠. 어저께 천정 뚫었다 2900, 시장 미쳤네 일까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겠지만 일정 정도 우리가 상실했던 경쟁력을 시중의 유동성과 정부의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회복해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훨씬 좋잖아요, 일본이나 대만보다. 근데 일본이랑 대만은 이미 2021년, 2022년에 고가를 제낀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2900을 돌파했으니까 천정을 뚫은 걸까요? 아니죠. 그냥 갈 길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싶고요.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별로 볼 때는 하나씩 따져보면 조금은 과도한 반응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큰 틀에서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큰 틀에서의 회복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될까요?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법 때문에 지주가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주식 타기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큰 틀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의 주가 회복폭은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한두 달 또 너무 세게 올라왔다고 느껴지니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2900을 뚫었기 때문에 천정을 뚫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시장 자체를 제한 지을 이유는 없다. 조금은 더 이전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개됐던, 2024년 말까지 전개됐던 그 구간에 대한 시각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주식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주식은 2박 3일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관점만 바꿔도 되는 거죠. 이제는 빠른 트레이딩보다는 바이 앤 홀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관점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측면에서 오늘 제가 제 딴에는 나름 유의미한 흐름들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 오늘 테마파크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큰 틀을 잡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그럼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